이란의 핵 개발을 주도했던 핵 과학자가 테러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암살 공격에 고도의 전자장비가 동원됐고 배후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라고 지목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이란의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드가 살해된다. 이란은 암살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 정부와 정보기관 모사드를 지목한다. 이스라엘이 주변국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암살과 작전을 펼친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0년대 이라크는 원자로 건설을 위해 프랑스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원전을 건설한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은 이라크 원전을 파괴하기 위해 비밀 작전을 펼친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이란의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서는 이스라엘의 기관총에 의해 암살당했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번 암살에 대한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법과 동기, 시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의심의 화살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적국의 대량 살상 무기 제조와 관련해서 인력 제거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과거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상무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암살이나 공격의 정황을 봤을 때 이 범인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 모사드가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이라고요? 예,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뭐만 하면 다 모사드 이러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그럼 모사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군의 정보기관도 있고 그런 비슷한 임무를 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거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출동시켜서 이 국경 너머에 있는 다른 나라의 원전을 폭격했다라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오페라 작전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페라 작전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막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노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 이게 뭐 아무 뜻도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 작전명이 오페라 작전이 아니었어요. 원래 작전명은 애모니션 힐이라고 번역을 하면 탄약 고지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도 되게 복잡한 이 국내 정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파, 그러니까 총리의 반대파가 이 작전명을 알아채자 작전명을 바꿔야겠다. 그런데 이 작전명에서 또 이 보안이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지?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컴퓨터로 무작위로 돌려서 뽑혀서 나온 이름이 오페라였어요. 아무 이유 없는 이름을 뽑았구나. 그렇죠. 와, 이거 그럼 공습 대상이 어디였던 거예요? 그때 이라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였죠. 이 이스라엘과 그럼 이라크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군요. 여기는 워낙 역사나 종교, 정치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사실 4차 중동 전쟁은 70년대 초반에 끝나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제 한 가지 큰 문제가 이슬람 동맹국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네. 그전에는 이스라엘 문제로 인해서 단합을 했었는데 그러다 전쟁에 휘말리다 보니까 자기들도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각자 도생 분위기가 좀 납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봐야지. 우리가 세지고 보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4차 중동전 내내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중동의 맹주야 라고 하면서 별 활약을 못했던 나라가 이라크였어요. 네. 이라크는 이란하고도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그렇죠. 중동의 패자도 돼야겠고 그때가 이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미국 눈치도 봐야 되니까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의식이 되니까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데 핵을 가지면 못 건드리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구, 이스라엘 문제, 이란 문제, 뭐 본인 문제 등등 하니까 핵을 가져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렬했던 거예요. 제3세계 국가들이 우리가 핵을 가지면 강대국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서방 국가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특히나 뭐 미국이나 인공위성 띄워놓고 다 보고 있는데 이거 놔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모든 일은 환경과 의지의 문제예요. 네. 여러 가지가 중폭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다고 하고 핵 기술도 가져오면
오일 문제, 그 뭐 강대국 문제, 주변국 문제로 고민하는 나라에서는 야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75년에 이라크가 프랑스와 이태리 등의 유럽 국가한테 이제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대신에 원자료에 대한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거죠. 오시라크라는 곳에 그 원자료를 건설하는 계약을 프랑스하고 맺습니다. 그리고 이때 프랑스는 일체 지어주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우라늄까지 제공하겠다. 옵션 계약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오페라로 돌아와서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야 저거는 원자력 발전 니네 기름 나오는 나라인데 라고 하면서 저거는 핵무기 때문이다 라고 선제적인 예방적 타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느낌인데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정보부는 분명히 이게 기술이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하는 데는 몇 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군사적 옵션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평화적으로 이 외교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원자로 했었어요. 못 만들게? 예. 그래서 외교로 또 힘드니까 이제는 정보기관을 이용한 공작도 실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보부는 정확히 이 원자로가 언제 정도의 완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거의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그러면 이제 오페라 작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오페라 작전은 1981년 6월 7일 날 이스라엘 공군이 기습적으로 사담 후세인의 원자로를 타격한 작전입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요. 이스라엘의 위치와 이라크의 위치, 특히 이 핵 발전소가 있었던 바그다드 위치를 보시면 이게 쉬운 작전은 아닌데. 멀죠. 예, 이 원자로 위치가 수도 바그다드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 있어요. 바그다드면 수도기 때문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 방공 시스템이 제일 확실한 곳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나 멀리 있는 것 정도는 아주 높이 그리고 아주 멀리 그러니까 공중급유 같은 거 하면서 갈 수 있지 않나요? 당시에 이스라엘 전투기로는 그 항속거리가 나오는 전투기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공군에 공중급유기가 있었으면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죠. 없었어요? 없었구나. 참 희한하게도 그 다음 연도 1982년도에 도입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공중급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딱 하나의 이제 대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군의 공중급유기를 빌리는 겁니다. 게다가 우방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작전은 극비 작전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돼. 심지어 미국한테도 알리지 않은 작전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공중급유기 좀 빌립시다. 할 수 없지. 어디서? 그럼 좀 기다렸다 하면 안 돼요? 들어오고. 그러면은 원자로가 완공이 될 거였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이제 방법은 추가 연료통을 다는 거 말고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추가 연료를 계산해 봤더니 기체당 적어도 370갤런의 추가 연료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항공기들은 일정 무게 이상 달고서 이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폭장량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가로 달게 되면 있던 거를 떼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F-16 같은 경우에 공대공 이 미사일을 4발 정도를 답니다. 그런데 2발로 줄여버려요. 반으로 확 줄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상에서 이 레이더로 조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준을 방해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달아야 되는 장치인데 그거조차 안 달아요. 모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건 다 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폭탄조차 뭐 되게 정밀한 폭탄이 많잖아요. 근데 그 정밀한 폭탄을 달지 않고요. 우리가 흔히 바보 폭탄이라고 하는 이 유도가 되지 않는 2,000파운드의 마크 84 폭탄을 달고 출격을 합니다. 그 옛날 그 흑백 영화에 나오는 그냥 땅으로 떨구는 폭탄이요? 그렇죠. 예. 딱 기체 하나당 2발씩 그러니까 2,000, 4,000파운드의 폭탄을 달고 가는 거죠. 기기가 안 들어가고 그냥 뚝 떨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가서 폭격하고 이 비행기는 쏜살같이 도망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작전은 너무 조종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 그러면 항속거리가 떨어지면 공격은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다가 불시착을 하거나 격추가 되겠지. 그래도 살아날 방법을 주자. 그래서 조종사 전원에게는 이라크 돈을 줬습니다. 오. 만약에 이라크 영내에서 기체가 파손돼서 비상 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탈출을 해야 되면 네. 돈으로 매수해서 빠져나와. 근데 이게 많이 줬어요. 의외로 먹혀요. 그래요? 하긴 뭐 현지인들한테는 뭐 적이고 뭐건 일단 내가 살리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조종사들에게는 매수할 돈과 그리고 이 작전에 걸맞는 생존 장비를 지급했어요. 네. 그 이유가 이 사막을 몇 개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 장비가 특별한 게 필요한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그럼요. 이제 마지막 보험 같은 게 하나 있었던 뭐요? 거죠. 만약에 네가 격추를 당해도 우리 항공 구조단이 대기하고 있다가 밤에 너를 구출하러 갈 거야. 그리고 실제로 CH-53 헬기에 분승한 이스라엘 항공 구조단이 요르단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항상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공군이 뭔가를 늘 보여줬어요. 뭐 새벽에 기습을 한다거나 뭐 초저공으로 맞아요. 저기 지도 보고 찾아간다거나 뭐 항상 새로운 걸 보여줬었죠. 근데 이번에도 진짜 놀라운 시도를 하는데 네. 진짜 중요한 건 항속 거리를 늘리는 거였죠. 자꾸 이스라엘 칭찬처럼 들리게 되는데 조금 위대해 보이긴 해요. 뭔가 첨단 기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아니지. 첨단 전략을 사용하고 무모한 걸 성공시키는 건 다 이스라엘 애들이 하기 때문에 자꾸 칭찬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이걸 얘기하다가 이제 네. 이스라엘군의 전략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전략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네. 이건 한 번밖에 못하는 작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운에 맡기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기술을 포기하고 운에 맡긴 것 같지만 네. 작전 전체 내용을 돌이켜 보면 사실은 하나의 기술을 다른 기술로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작전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은 A라는 기술에 의존을 네. 하는데 네. 그거를 떼면 기술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죠. 네. 뭐 정신력, 사명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전혀 생각 못한 다른 기술로 대체한 거죠. 예를 들면 레이더 제밍 장치를 떼버렸어요. 네. 무방비 상태잖아요. 무방비죠. 그럼 무방비로 가느냐? 네. 다른 전술적 요인으로 그걸 대체하는 거죠. 어떤 거요? 일단은 편대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네. 하나는 공격 편대, 네. 이 F-16 8대로 구성된 공격 편대고요. 네. 네. 6대의 F-15기로 구성된 호위 편대가 있었는데 이 편대들의 임무는 지금 이 공격 제대가 이스라엘에서 이륙해서 요르단을 거쳐서 사우디를 지나서 이라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이 세 개 국가를 통과하는 동안 적국의 요격기가 뜰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격 편대는 보내고 이 요격 편대가 그들과 상대하는 거였어요. 아. 그게 이라크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그 임무를 했고요. 이라크에 들어가면 이 F-16기는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이 없잖아요. 네. 이 이라크의 레이더가 만약에 이들을 조준한다. 그러면 제밍을 해줘야 돼. 방해를 네네.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방해 임무를 F-15가 했습니다. 아. 1970년대 중동의 맹주가 되고자 했던 이라크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원자로를 건설한다.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한 이스라엘은 원자로를 파괴하기 위한 작전을 세운다. 당시 이스라엘이 보유한 F-16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짧아 작전은 난관에 빠진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군의 뛰어난 비행술로 건설 중인 원자로를 공격한다. 이제 오페라를 좀 듣고 싶어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시작합니까? 네. 1981년 6월 7일 날 이제 오페라 작전이 개시가 됐죠. 네. 그런데 6월 7일이 일요일입니다. 아. 이 일요일을 선택한 것도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왜냐? 당시 원자로에는 원천 기술이 이라크에 없으니까 해외 기술자들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이 유럽의 기술자들이 만약에 이 작전에서 죽게 되면 좀 여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을 비웠을 때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아주 잘 골랐습니다. 공격 개시 시간을 오후 3시 50분 정도로 잡았습니다. 어허. 시나이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뜨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격 지점인 바그다드 인근 지점까지 가면 네. 대강 시간이 6시 좀 넘은 시간이 돼요. 어허.
그 시간을 고른 것도 굉장히 전략적이었어요. 왜요? 왜요? 왜냐? 그 시간이 바로 저녁 및 휴식 시간이에요. 직원들이 휴식하러 가는 시간. 직원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라크 방공 부대원들이 저녁 먹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딱 정확하게 그 시간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군의 정면 특허죠. 네. 저공 비행으로 초저공비. 레이더를 피한다. 이거를 이 작전에서 정말 멋있게 실현을 했죠. 그럼 얼마나 낮게 어떻게 날라야 안 걸리는 거예요? 편대는 일단은 30m 정도 높이. 30m요? 30m요? 예. 30m면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한 뭐 10층 뭐 이런 건물 높이 정도요? 30m 높이에서 제트기가 시속 600이 넘게 날아가면 네. 굉음이 들릴 그렇죠. 정도예요. 30m 높이로 비행을 하다가 목표 지점에 가서는 1500m로 올리고요. 네. 그리고 35도 각도로 꺾어서 이제 최종 돌입을 네. 하면서 이 멍텅구리 폭탄을 떨구는 거죠. 급강한 폭탄.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걸 맞히는 거죠. 그렇죠. 엄청 빠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못 맞히면 이건 그럼요. 말짱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정말 힘든 임무인데 한 달간 그 시나이 사막에 비슷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맹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체가 이제 폭격을 시작하는데 원자로의 가장자리를 맞춥니다. 네. 그러면서 외벽에 구멍이 생기죠. 두 번째 기체는 이제 그 구멍 안에 정확히 꽂아놨고요. 구멍 안에요? 어떻게 그게 되지 정말? 그래서 와. 총 이 한 기체당 2발씩 달고 있으니까 총 16발이겠죠. 네. 네. 16발 중에 이 2발을 제외한 14발이 목표에 정확하게 명중을 엄청나다. 해요. 우와. 나중에 그 못 맞춘 애가 혼나겠다. 그러게요. 그 두 발 어디 갔어요? 불발이었나요? 아니요, 그 주변에 비슷하게 떨어진 거죠. 근데 이게 못 맞힌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못 맞히는 걸 보고 탄도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멍텅구리니까. 네네. 일단은 16발 중에 14발을 무유도 폭탄을 명중시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네. 거고요. 그건 아마 2차 대전 통틀어도 전쟁사 통틀어도 없을 없을 거예요. 거예요. 예. 심지어 그 인근에서 폭격을 보고 있던 기술자가 이 다른 해외 기술자가 자루 잰 듯이 정말 정확하게 폭격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의 기술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한 명의 프랑스 기술자가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원자로가 2개가 있었나 봐요. 하나는 탐무주 1이라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시라크 원자로. 대형 원자로는 완전히 완파가 됐고요. 탐무주 2라는 이 소형 원자로는 거의 고치기 힘들 정도로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파를 한 거죠. 임무 완수를 한 겁니다. 아니 이 정도면 이라크는 보고만 있었어요? 이들이 이 저녁 휴식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저녁을 먹고 휴식을 하느라 심지어 레이더까지 꺼놓은 상태인 거예요. 레이더를 꺼요? 왜 끄지? 시끄러우니까? 아마도 그랬겠죠. 왜냐하면 레이더 켜면 삐비비비 하는데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 어디서도 공격이 들어오기 애매한 지점이거든요. 바그다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작전 성공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략적 무기에 대해서 예민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할 때 더 이스라엘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슬람권의 새로운 맹주가 등장하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차 중동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만 우리는 보는데 그것 때 이집트가 빠져나가면서 중동의 맹주가 없어졌어요. 즉 아랍권을 연결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할 만한 맹주가 없어졌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발 누가 대장 좀 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핵무기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의 오페라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서 가면 좋을까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건국자들은 폭력적이긴 했지만 또 강인한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웅적으로 보였고 어떤 폭력적이고 좀 사실 좀 잔인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런 걸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폭력은 해결점이 단기로 끝나요. 피는 피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부르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를 화해로 바꿔야 돼요. 화해로 바꾸려면 상처를 치료하고 그들에게 이제 신뢰를 얻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건 제가 뭐라고 답을 내릴 수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인류 역사에 또는 세상의 교훈으로서 참 지켜봐야 되고 늘 같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피해 보복이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지던 중동이었지만 미래에는 중동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요. 어느 나라를 두둔하거나 칭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만약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혹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저는 이것이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의 나갈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재미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